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상사 눈치 볼 일도 없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이상하게도 밤에 잠이 안 오더군요. 통장은 그대로인데 미래는 갑자기 안개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 속도로 돈이 나가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은퇴는 해방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직 은퇴 전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회사 다닐 땐 힘들어도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버텼는데 그 월급이 끊긴 뒤의 삶을 상상하면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좀 더 벌어야 하나, 뭔가 큰 수익을 낼 방법을 찾아야 하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더군요. 돈을 더 벌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돈을 쫓는 대신 평온을 만들기 위한 삶의 구조를 먼저 짜보기로 했습니다. 은퇴 후 행복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 노후 계획은 얼마를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면 충분한가, 그리고 그 충분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올린 사례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현역 시절 꽤 괜찮은 연봉을 받던 분이었고 은퇴 자금도 남들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2년 만에 얼굴이 눈에 띄게 늙어 보이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주식 차트 보고 뉴스 보고 커뮤니티 들여다보면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만 반복했습니다. 실제 생활비는 충분했는데 불확실성 자체가 이분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건강이 먼저 무너졌고 병원비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걸요. 두 번째 사례는 반대로 아주 담담한 분입니다. 은퇴 후 화려한 계획도 없고 수익형 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비를 철저히 낮췄습니다. 집은 이미 정리했고 차도 한 대만 유지합니다. 외식은 줄였지만 대신 매일 산책을 하고 동네 도서관을 다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이분의 통장을 보면 솔직히 넉넉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늘 여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살고 있어. 더 늘릴 게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지. 이 말이 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평온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기대치의 크기에서 나온다는 걸 이분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준비 중인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은퇴까지 몇 년 남았지만 이 친구는 이미 은퇴 후 하루를 구체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점심은 어떻게 해결할지, 일주일에 몇 번은 어떤 활동을 할지까지요. 수입 계획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생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 친구는 은퇴하면 뭐하지? 라는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은퇴 불안의 상당 부분은 공백에서 나온다는 걸요. 시간이 비어있고 역할이 비어있고 계획이 비어있으니까 불안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곱씹으면서 제 노후 계획도 자연스럽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무리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고정비를 먼저 낮추고 변동비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 생각입니다. 매달 꼭 나가야 하는 돈을 최소화하면 수입이 조금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채울 작은 루틴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운동, 독서, 사람 만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까지요.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돈 생각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누군가는 사업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월 몇백을 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흔들리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의 기준을 다시 정했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잠들 수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싫지 않은지 이 두 가지만 지켜지면 성공한 노후라고요. 은퇴 준비든 이미 은퇴한 삶이든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정말 더 평온해질까? 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줄이는 선택을 하나씩 해나갈수록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은퇴 후 불안 대신 평온을 선택한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방향을 조금 바꾸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예전보다 덜 무서운 노후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 하나만으로도 이 선택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더 풀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비교적 평온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끝없이 불안해지는 걸까요? 이 차이는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는 구조적인 이유에 가깝습니다. 행복 연구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싱킹, 패스트 언드 슬로에서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이 느끼는 만족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순간의 경험에서 오는 행복과 삶 전체를 평가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은퇴 후 불안은 대부분 실제 생활의 고통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미래 평가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굶고 있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나리오를 반복 재생하면 뇌는 실제 위협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잠이 깨고 괜히 통장을 또 열어보게 됩니다. 은퇴 후 불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자동화 문제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을 설명하는 연구가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이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온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노후의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건 자산 규모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라 일상의 안정된 리듬과 의미 있는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해 은퇴 후 하루가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연결고리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두 번째, 세 번째 사례가 바로 이 연구 결과와 정확히 겹칩니다. 돈이 많아서 평온한 게 아니라 하루가 예측 가능해서 평온한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근거는 노후 소비 패턴을 다룬 경제학 논문들입니다. 은퇴 직후 사람들의 불안이 가장 극심한 시점은 자산이 가장 적을 때가 아니라 소득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결과가 많습니다. 월급이라는 자동화된 현금 흐름이 끊기고 내가 직접 판단해서 써야 하는 상태로 바뀌는 그 전환기에 스트레스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초반에 무리한 투자나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는 아이러니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낸 책이 다이비드 지로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각 시기에 맞는 기대치를 설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과 같은 소비 수준, 같은 성취감을 유지하려고 하면 구조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변했고 역할은 줄었는데 기대만 그대로라면 그 간극을 불안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평온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대치를 조정합니다. 덜 벌어도 괜찮고, 덜 바빠도 괜찮고, 덜 소비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인지적 재구성에 가깝습니다. 상황을 부정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현실에 맞게 해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은퇴 후 평온을 선택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충분하다고 정의하는 순간 더 이상 비교할 대상도 줄어들고 잃을 것에 대한 공포도 작아집니다. 결국 제가 앞서 말한 노후 계획도 이런 연구와 책들의 결론을 제 삶에 맞게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돈을 더 쌓는 전략이 아니라 불안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하루의 구조를 만들고 비교의 기준을 끊는 것. 이건 대단한 재테크도 특별한 비법도 아닙니다. 다만 이미 수많은 연구와 선배들의 삶이 반복해서 증명해온 방향입니다.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겁니다. 불안은 언젠가 돈이 충분해지면
사라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연구와 현실은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돈의 숫자만 커질 뿐 마음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에 가깝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평온은 통장 잔고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충분하다고 정의했는지 그 선택에서 옵니다. 이걸 일찍 깨달은 것만으로도 제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덜 흔들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침에 통장부터 열어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아직 병원 갈 일도 없고 큰돈 쓸 일도 없는데도 괜히 불안해서요. 은퇴하고 나면 이상하게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지출이 뭔지 아십니까? 생활비도 아니고 여행비도 아닙니다. 바로 경조사입니다. 축하와 위로라는 이름을 달고 조용히 그런데 꾸준히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무섭게요. 직장 다닐 때는 괜찮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한 달에 몇 번 있는 경조사쯤은 사람 사는 거지 하면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예전 습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출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갈 땐 늘 이유가 있습니다. 안 가면 마음 불편하고 안 내면 괜히 인간관계 끊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경조사를 다 챙깁니다. 회사 동기, 거래처, 동호회, 친하지도 않은 지인의 자녀 결혼식까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돈을 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관계는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은퇴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공기업에서 오래 일했고 퇴직 후에도 사람이 자산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늘 얼굴을 비췄고 봉투도 예전 기준 그대로 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3년쯤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월 지출을 정리해보니 경조사 비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해보니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본인이 몸이 아파 몇 달 집에 누워 있었을 때 연락 온 사람은 그중 몇 명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지켜온 관계가 실제로 나를 지켜주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부부 은퇴 사례입니다. 자영업을 하다 60 초반에 가게를 정리한 부부였는데 은퇴 후에도 예전 손님, 거래처, 동네 모임까지 경조사를 계속 챙겼습니다. 안 가면 소문 날까봐, 인간관계 끊길까 봐서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 부부 사이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야 해? 그 사람 우리한테 뭐 해줬어?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부가 앉아서 진지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며 안부를 나누는 사람만 남기자. 그 기준을 세운 뒤로 지출도 줄었고 부부 싸움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겠다고 각종 모임에 나갔던 분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산악회, 친목 모임, 지역 커뮤니티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문제는 모임이 늘어날수록 경조사도 함께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누구 결혼, 누구 부모상, 누구 자녀 돌잔치까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한 달에 경조사가 4번이나 겹쳤다고 하더군요. 그달 카드값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외로움을 달래는 게 아니라 불안을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이후로는 모임수부터 줄이고 관계의 깊이를 다시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에너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형식적인 관계에 쓰다 보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착각입니다. 경조사를 챙기면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진짜 관심으로 유지됩니다. 은퇴 후에는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돈은 줄어들고 시간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준비에서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관계 구조 조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경조사처럼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지출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대상입니다. 은퇴는 쉬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의 시기입니다. 무엇을 할지뿐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지도 정해야 합니다. 경조사를 다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책임을 지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인간관계가 경조사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통장도, 마음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은퇴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은퇴 후 경조사가 이렇게까지 부담이 되는지,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요. 이건 실제 연구와 책에서도 꽤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은퇴 이후 삶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선택된 관계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 인간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조직 안에 있으면 만나야 할 사람이 자동으로 정해지고 경조사 역시 역할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그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부담이 생깁니다.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삶의 단계가 어긋난 결과라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나옵니다. 사람은 손실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은퇴 후 경조사를 끊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건 돈과 에너지인데 머릿속에서는 관계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손실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 줄여야 할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는 은퇴 후 행복도를 좌우하는 요소를 분석한 논문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자주 만나는 소수의 사람, 진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퇴 후 우울감과 불안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대로 관계는 많지만 대부분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경우 외로움과 재정 스트레스가 동시에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조사가 바로 이 형식적 관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에 있는 셈입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의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도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미래보다 현재의 정서적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론인데, 은퇴 후에도 경조사를 무리해서 챙기는 행동은 이 이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서적 만족이 거의 없는 관계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몸은 은퇴했는데 인간관계는 아직도 직장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죠. 책 노년의 조건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은퇴 후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으로 의무의 지속을 꼽습니다. 이미 역할이 끝났음에도 스스로에게 과거의 역할을 계속 요구하는 순간 노후는 쉼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이 된다는 겁니다. 경조사는 그 의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안 가면 죄책감, 가면 피로감. 어느 쪽이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작은 반복 지출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만든다고 봅니다. 경조사는 한 번 한 번은 크지 않지만 예측이 어렵고 통제하기 힘든 지출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고정비보다 더 큰 불안 요인이 됩니다. 계획할 수 없는 돈이 나간다는 느낌, 이게 사람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결국 은퇴 후 경조사를 줄인다는 건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 내 삶에 실제로 남아줄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정말로 돈이 필요한지 묻는 과정입니다. 은퇴는 내려놓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일칙함, 월급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어진 의무까지 함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은퇴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경조사를 줄이는 결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통장부터 먼저 무너졌습니다. 시골로 내려오면 숨은 돌 틈에서 돈이 새어나갈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 못했습니다. 집값 싸고 공기 좋고 텃밭 조금 가꾸면서 살면 자연스럽게 돈 걱정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은퇴만 하면, 도시를 떠나기만 하면 인생이 한결 가벼워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시골살이 5해 차에 통장을 열어본 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도시 살 때보다 더 빨라져 있었거든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서울, 수도권에서 버티지 말고 내려가야 하나. 아파트 관리비, 세금, 외식비,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도심은 너무 비싸 보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고 나니 더 이상 도시에서 비싼 생활비를 감당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지방 도시 근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월세 없고 관리비 거의 없고 마트 대신 로컬 시장을 이용하니 지출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 열면 산이 보이고 사람들 인심도 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 이게 은퇴 후 삶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평온함이 돈 문제 앞에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시골은 싸다는 말이 절반만 맞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값이나 월세는 확실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비용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 하나 가려면 차로 한참을 가야 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니 결국 차를 2대 굴리게 됩니다.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가 매달 고정비처럼 나갑니다. 도시에 있을 땐 지하철 타고 해결되던 일이 시골에선 전부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은퇴하고 귀촌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아파트 관리비와 외식비 때문에 월 생활비가 부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골 단독주택을 매입해 내려왔습니다. 집값은 확실히 싸서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겨울 난방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집이 오래돼서 보일러, 지붕, 배수 문제까지 하나둘 터졌습니다. 도시에선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이 시골에서는 전부 직접 돈 주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월세 안내는 대신 집 수리비로 월세만큼 나가더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혼자 은퇴한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도심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내려와서 소소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가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 만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주말마다 도시로 올라가거나 근처 도시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비, 기름값, 숙박비가 반복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우울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다 돈이더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돈만큼 중요한 게 사람인데 시골은 그 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치르게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귀촌 후 소일거리로 작은 일을 시작한 70대 초반분입니다. 시골에서는 돈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연금 위주로 생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경조사, 마을 행사, 지역 모임이 생각보다 잦았습니다. 액수 하나하나는 크지 않지만 빠질 수 없는 지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던 비용이 시골에서는 관계 유지 비용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안 내면 사람 취급 못 받는 분위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시골살이는 생활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거라는 걸요.
도심에서는 주거비와 편의비가 크지만 예측이 가능합니다. 시골에서는 고정비는 줄어들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비가 늘어납니다. 특히 건강, 이동, 주거 유지 비용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얼마면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떤 돈이 언제 나갈까입니다. 시골로 내려가면 무조건 싸게 산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내려가면 통장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따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5해를 살면서 느꼈습니다. 시골은 느리지만 돈이 새는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다는 걸요. 그렇다고 시골살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 삶에서 장소를 바꾼다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인생의 지출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꼭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도시를 떠나기 전에 지금 쓰는 돈과 앞으로 쓰게 될 돈을 차분히 적어보셔야 합니다. 통장이 먼저 말해주기 전에요. 은퇴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시골이든 도시든 준비된 선택은 삶을 가볍게 하지만 환상 속 선택은 통장부터 무겁게 만듭니다. 5해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험을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게 개인의 선택 실수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은퇴와 주거 이동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시골로 가면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단순화인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이 인용되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수십 년간 진행된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입니다. 이 연구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소득 규모보다 예측 가능성과 관계의 안정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이 조금 적어도 매달 어디에 얼마가 나갈지 알고 있고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삶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시골로 내려가는 순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접근성은 떨어지고 관계는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돈과 에너지가 동시에 소모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다룬 더 리타이어먼트 갬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으로 고정비만 줄이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꼽습니다. 주거비, 월세, 관리비 같은 눈에 보이는 비용만 줄이면 된다고 믿지만 실제 위험은 그 뒤에 숨어있는 변동비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택 유지비, 의료비, 이동비 같은 항목은 시골로 갈수록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분석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겪은 상황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라 읽으면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주거, 이동 관련 보고서를 보면 귀촌 귀농 후 생활비 만족도가 처음 12년은 높다가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합니다. 초반에는 집값 절감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비, 차량 유지비, 주거, 수선비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씀씀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돈이 새는 이유는 소비 욕망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스캐시티라는 책에서도 잘 설명됩니다. 사람은 미래가 불안할수록 즉흥적인 지출을 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대비 비용을 쓰게 됩니다. 시골에 살면 불안 요소가 늘어납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혼자 아프면 누가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러다 보면 보험을 더 들고 차를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집을 더 고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통장에서는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질문은 도시냐, 시골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범위는 어디까지냐입니다. 도시는 비싸지만 시스템이 촘촘합니다. 시골은 싸 보이지만 개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넓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퇴 후 선택이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책과 논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 삶은 비용을 줄이는 게임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잘 사는 분들의 공통점도 여기 있습니다. 생활비가 싸서가 아니라
의료 접근, 이동수단, 인간관계를 미리 계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패 사례들은 대부분 막연히 내려가면 괜찮을 줄 알았다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통장이 달라진 이유는 장소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였습니다. 시골이 문제도 아니고 도시가 답도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에는 싼 곳보다 예측 가능한 곳이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 이건 경험으로도 연구로도 거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선택하느냐, 모르고 떠나느냐가 은퇴 후 삶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날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도 전인데 이미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이 긴 하루를 둘이서 어떻게 견뎌야 할지 그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져서 여유로울 줄 알았고 둘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을 거라 믿었는데 막상 은퇴 후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그 조용함이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느냐, 모아둔 자산이 충분하냐, 집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실제로 은퇴 부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장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을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바로 하루의 리듬, 역할,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말이 적어도 괜찮았고 서로의 하루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데도 대화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건 쉬는 게 아니라 정체된다는 뜻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수도권에 사는 60 중반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워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아내는 혼자 집을 지키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둘이서 밥도 챙겨 먹고 산책도 하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고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아내는 부엌을 정리하고 서로 말은 안 섞는데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통장은 아직 괜찮은데 이 생활을 몇 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혀요. 그 집 부부에게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하루를 채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은퇴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연금도 평균 이상으로 나오고 대출 없는 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은퇴 후 갑자기 아내에게 모든 생활 결정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결정권자였던 사람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아내는 처음엔 남편이 쉬는 게 안쓰러워 이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는 혼자 집안일과 감정 노동을 떠안게 됐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은퇴 후 역할이 사라진 남편과 역할이 과도하게 늘어난 아내 사이에서 균형이 무너진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부부는 은퇴 후 작은 자영업을 시도했다가 접은 분들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그냥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평생 모은 돈 일부를 들여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바쁘고 활기가 있어서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체력도 떨어지고 매출도 줄면서 가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두 분은 다시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게 됐습니다. 남편은 괜히 시작했다며 자책했고 아내는 그래도 해봤으니 됐다고 말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실패 경험이 둘 사이의 대화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남편이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보는 게 더 괴로웠어요. 이 부부에게 무너진 건 통장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은퇴 부부의 문제는 단순히 자산 규모가 아닙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서로 어떤 역할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영역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소득 수준보다 일상 구조와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소득뿐 아니라 정체성도 함께 내려놓게 되는데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불안과 갈등이 빠르게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부부만 남는 은퇴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를 모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각자 어떤 시간을 가질지, 집안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통장은 버텨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많은 은퇴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생각보다 오래 버텼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고요. 은퇴 후의 진짜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은퇴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조용한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이미 은퇴 후를 살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둘이서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 질문을 미루는 순간 통장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결국 우리의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은퇴 부부의 하루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도 아니고 유난히 준비를 못해서만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경고해 온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은퇴 적응 관련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흔드는 요인은 소득 감소보다 역할 상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말이 사라질 때 훨씬 큰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직함 하나로 설명되던 사람이 은퇴와 동시에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정체성이 공중에 뜹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무기력, 분노, 회피 같은 감정이 부부 관계로 그대로 흘러들어옵니다. 은퇴 관련 고전으로 자주 언급되는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퇴는 휴식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설계만 하고 생활 설계는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하루에 어떤 성취를 느낄지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하루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그 빈 공간을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배우자가 채워야 하는 상황이 오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회학 쪽 연구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과잉 동거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각자의 영역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떨어져 있어서 몰랐던 생활 습관, 말투, 감정 기복이 하루 종일 눈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걸 조정할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완충 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부부는 갑자기 서로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대안이 없어서 생기는 압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통제감입니다. 여러 노년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 후 행복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루 일정이 전부 배우자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우울감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부부 중 한쪽은 지배자처럼 느껴지고 다른 한쪽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제대로 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숫자 얘기는 많이 안 나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자 나갈 시간이 있다. 각자 맡은 일이 있다. 하루에 한 번은 각자만의 성취가 있다. 이건 거창한 취미나 돈 드는 활동이 아닙니다. 동네 도서관, 체육관, 봉사, 소규모 모임 같은 아주 사소한 연결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이 은퇴 부부를 숨쉬게 합니다. 책과 논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은퇴는 둘이서만 잘 지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둘이 각자의 삶을 유지한 채 함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연금이 나오고 집이 있어도 하루는 버겁습니다. 반대로 이 균형이 잡히면 통장이 불안해도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통장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맡기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설명할 말이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면 숫자는 버텨도 삶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대부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부부의 일상부터 무너뜨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더랍니다. 오늘 커피 몇 잔 팔아야 월세가 나올까? 인건비는 또 어떻게 맞추지? 이러다 다음 달 카드 값은 막을 수 있을까? 은퇴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요. 퇴직하고 나서 맞이한 아침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매달 월급이 지켰잖아요. 적든 많든 날짜만 되면 들어오던 그 돈이 사라진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공포가 되더군요. 퇴직금 1억 8천 들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했으니 이제는 사람 상대하며 소소하게 벌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커피 좋아하고 카페 분위기도 좋아했고 주변에서도 요즘 카페 잘 되잖아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은퇴 후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있어도 힘든 줄 모르고 손님이 조금만 와도 그래도 회사 다닐 때보다는 낫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에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그 한 줄 임대차이지.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은퇴 준비라는 게요. 단순히 돈 모아두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퇴직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그 돈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이 됩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실수를 해도 조직이 어느 정도는 감싸줬지만 은퇴 후 창업에서는 실수 한 번이 바로 생활 붕괴로 이어집니다. 특히 60대 창업은 회복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20년 일해서 만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카페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체력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서 있고 손님 없을 때는 청소하고 재료 정리하고 혼자 다 하다 보니 몸이 먼저 말을 안 듣더군요. 그래도 이게 내 노후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문제는 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은 적었고 원두값은 올랐고 카드 수수료에 배달 앱 광고비까지 빠져나가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장사는 매출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만의 특별한 실패담은 아닙니다. 실제로 은퇴 후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퇴직한 어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퇴직금으로 동네에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일했고 숫자 관리에는 자신이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장사는 숫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오전에는 손님이 몰리지만 오후에는 텅 비고 빵은 팔리지 않아 폐기되고 그 비용이 그대로 손실로 쌓였습니다. 결국 매달 적자가 반복됐고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폐업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절반도 안 되는 퇴직금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부부였는데요. 은퇴 후 둘이 함께 일하면 외롭지 않겠다며 프랜차이즈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본사 설명회에서는 초보자도 가능하다. 안정적인 시스템이라는 말이 참 달콤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본사 로열티, 필수 물품 구입, 인테리어,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니 매달 고정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적자로 이어졌고 결국 반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59세에 명예퇴직한 B씨는 창업이 아니라 노후 대비용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고
월 200만 원만 벌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그 200만 원을 벌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고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비가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면서 수입은 더 줄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면서 차라리 연금 설계부터 다시 할 거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은퇴 후 창업을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안전한 선택이라고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창업은 가장 위험한 은퇴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특히 퇴직금 대부분을 한 번에 투입하는 방식은 실패했을 때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잃지 않느냐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회사 다니야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그 불안을 없애려다 더 큰 불안을 부르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은퇴 후 삶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레이스에 뛰어드는 셈이죠. 카페를 접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은퇴 후 진짜 준비는 창업 아이템이 아니라 현실 인식이라는 걸요.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매달 꼭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실패했을 때 다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퇴직금이 생기는 순간 그 돈을 굴려야 할 자본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남들 성공담에 흔들리고 결국 비슷한 실패를 반복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전부를 걸고 시작하는 창업은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실패해도 다음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으로 카페를 열었던 그 선택,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용감했고 동시에 너무 무모했습니다. 은퇴 준비라는 말 속에는 버는 법보다 지키는 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같은 실수를 막아주는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퇴 후 삶, 생각보다 훨씬 길고 한 번의 선택이 그 전부를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요. 앞선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개인 한 사람의 판단 미스라기보다 은퇴 이후 인간이 빠지기 쉬운 구조적인 함정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연구와 책에서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많이 인용되는 연구가 바로 트리니티 대학의 은퇴 자산 연구, 흔히 말하는 4% 룰의 근간이 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 자산은 불리는 것보다 지속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초반 몇 년의 선택이 이후 20년, 30년 삶을 거의 결정해버린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문제는 창업이 이 은퇴 초반에 가장 큰 변동성과 손실 위험을 가져온다는 데 있습니다. 행동경제학 쪽으로 가면 더 흥미로운 설명이 나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이 손실 앞에서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퇴직금을 손에 쥔 은퇴자들은 이 돈을 잃어서는 안 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보다 이상하게도 굴리지 않으면 사라질 기회자산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때 작동하는 게 바로 손실회피 편향과 과도한 낙관 편향입니다. 실패 확률은 축소해서 보고 성공 사례는 내 이야기처럼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시퀀스 오브 리턴 리스크, 즉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은퇴 투자 가이드 같은 은퇴 재무서적에서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은퇴 초기에 큰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자산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카페 창업처럼 초반에 고정비가 크고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는 이 수익률 순서 위험을 가장 극단적으로 키우는 선택입니다. 쉽게 말해요. 은퇴 후 첫 단추를 적자 구조로 끼우면 그 다음 단추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회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소득 자체보다 소득의 예측 가능성이 삶의 안정감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자영업 수입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단적으로 키우고 이 스트레스는 판단력을 더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될수록 조금만 더 버티자는 선택을 반복하게 되고 그게 손실을 키웁니다. 논문에서는 이걸 에스컬레이션 오브 커미먼트, 즉 잘못된 선택에 더 깊이 빠져드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책에서도 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노후의 정답은 없다. 같은 국내 은퇴 관련 서적을 보면 은퇴 후 창업 실패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해야 했는데 거꾸로 갔다는 말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과 지출 통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창업은 다시 노동 강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그 노동이 젊을 때만큼 생산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은퇴 후 창업이 위험한 이유는 장사를 몰라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은퇴라는 시점 자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카페 창업이라도 30대의 실패와 60대의 실패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경험이 되지만 은퇴 후에는 생활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와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실패 확률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선택이라고요. 큰 돈을 한 번에 걸지 않는 것, 고정비가 높은 구조를 피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은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퇴직금 1억 8천으로 카페를 열었던 그 결정은 개인의 무모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은퇴자에게 끊임없이 주입해온 착각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계속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는 불안. 하지만 논문과 책이 공통으로 말하는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카드값 알림이 밤 11시에 울렸다고 합니다. 은퇴 선언하고 처음 맞은 평일 밤이었는데요. 월말이라 자동이체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날이었습니다. 배당금 통장은 분명히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잔액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하시더군요. 이거 내가 너무 쉽게 끝났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날 밤 그분은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배당금 300만 원. 숫자만 놓고 보면 꽤 든든해 보입니다. 직장 다닐 때 월급에서 이것저것 빠지고 손에 쥐던 돈이 이 정도였던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배당으로 월 300만 원만 나오면 은퇴 준비 끝이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50대 은퇴자분도 똑같이 믿으셨습니다. 이분은 제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셨고 55의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에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합쳐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평균 300만 원 정도였고 숫자만 보면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택 대출도 없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독립했고 큰 지출만 조심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나도 자유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평일 낮에 마트에 가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통장을 한 번 더 열어보게 되고요. 그런데 석 달, 6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돈이 딱 맞아서였습니다. 남는 것도 여유도 없다는 느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요. 여기서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과 비슷한 나이에 은퇴한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배당금으로 월 300만 원 정도를 만들고 은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1년쯤 지나 어머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간병비, 병원비, 왕복 교통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외에 추가로 100만 원 넘게 지출이 생겼고 그때부터 균형이 깨졌습니다.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난 겁니다. 결국 이분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부 팔아 현금을 만들었고 그 다음 달부터 배당금이 줄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배당금 300만 원은 유지비이지 안전망은 아니라는 걸요. 두 번째 사례는 부부 은퇴자 이야기입니다. 맞벌이로 평생 일하다가 배당금 합쳐서 월 400만 원 정도를 만들고 은퇴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생활비는 300만 원 안쪽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여행이나 취미에 쓰자고 계획했죠. 문제는 물가였습니다. 장 보는 비용, 외식비, 보험료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체감이 안 됐는데 3년쯤 지나니 분명히 느껴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300만 원이 점점 빠듯해진 겁니다. 결국 여행은 줄이고 외식은 거의 끊고 생활을 점점 조여야 했습니다.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좀 더 씁쓸합니다. 50대 후반에 은퇴한 분인데 배당금 300만 원으로 생활하며 여유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면서 배당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배당이 삭감되거나 지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평균 300만 원이던 배당금이 어느 달은 200만 원, 어느 달은 2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흔들리니 그 불안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다시 단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했는데 다시 출근하는 기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세 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당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배당금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는 점입니다. 배당금 300만 원은 분명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끝냈다고 선언하기엔 너무 단일한 기준입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건강, 가족, 시장, 물가, 심리 상태까지요. 직장에 있을 땐 월급이 끊기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은퇴 후 배당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아예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시간이 지나 이렇게 말합니다. 배당금 300만 원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은 아니었다. 배당금이 생활비를 커버해준다는 건 큰 장점이지만 거기에 비상금, 현금 흐름의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전망이 함께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겁니다. 조금 남아야 합니다. 조금 덜 써도 괜찮다는 선택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 통장 열어보고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잠을 설쳤던 그 50대 은퇴자분은 결국 결정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은퇴 선언을 철회한 게 아니라 은퇴의 정의를 바꾸셨습니다. 배당금 300만 원은 유지하되 일주일에 2, 3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생활비 목표를 조금 낮췄고 현금을 더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배당금이 더 소중해졌다고 합니다. 버텨야 하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돈이 됐다고요. 배당금 300만 원, 분명 훌륭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은퇴는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안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괜히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건 불안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시작됐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배당금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불안을 키우는 걸까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은퇴 연구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과 현금 흐름의 지속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면 안정적이라고 느끼시죠. 그런데 학자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봅니다.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대중적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은퇴의 정석 같은 은퇴 자산관리 서적들입니다. 공통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퇴 후 수입은 하나일수록 위험하다. 또 하나 많이 언급되는 연구가 이른바
트리니티 연구로 불리는 은퇴 자산 인출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은 평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같은 수익률, 같은 배당 전략이라도 은퇴 초반 몇 년에 어떤 시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순서 위험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은퇴 초반에 배당이 줄거나 시장이 흔들리면 그 충격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배당을 쓰니까 괜찮다고요. 그런데 배당도 시장의 일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위기 국면에서 실제로 배당을 줄이거나 끄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배당 귀족이라고 불리던 기업들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투자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책 노후의 재발견에서는 은퇴자의 불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 후 불안은 돈의 크기보다 통제감의 상실에서 온다. 직장에 있을 땐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를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회사가 대신 관리해줬죠. 하지만 은퇴 후 배당금은 다릅니다. 내가 직접 선택했고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300만 원이라도 월급일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을 더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를 나누라는 겁니다. 배당금은 생활비의 바닥을 담당하게 하고 그 위에 완충 장치를 얹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현금성 자산, 단기 노동소득 혹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있어야 배당금이 줄어들어도 바로 공포로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이 평균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소엔 300만 원이면 충분한 달도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가족 행사, 집 수리 같은 건 한 번에 옵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덩어리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배당금은 덩어리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달 조금씩 고르게 들어옵니다.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게 바로 여유 자산입니다. 결국 배당금 300만 원으로 은퇴 선언을 했던 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하나로 모입니다. 숫자는 맞았는데 구조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퇴 관련 책들과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준비의 완성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불안이 올라올 때 버틸 수 있느냐라고요. 이 관점으로 보면 은퇴는 끝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배당금은 그 관리에 아주 중요한 축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은퇴 준비가 끝나는 순간은 배당금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배당금이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릴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 배당금 숫자를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지셨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논문과 책이 말하는 아주 정상적인 은퇴자의 사고 과정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부터가 진짜 은퇴 설계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통장 앱을 여는 순간부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돈은 줄어들기만 한다고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는 못 올라온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은퇴 후 2년쯤 되면 진짜 공포가 옵니다.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조금씩 녹았고 연금은 아직 체감이 안 되고 주변에서는 병원비 이야기, 자식 이야기, 집값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이쯤 되면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이 밤마다 머리를 때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은퇴 후 2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통장이 두꺼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택을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선택이 뭐였는지, 왜 은퇴 후 삶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하신 분들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회사 다닐 땐 돈이 들어오니까 쓸 수 있었고 은퇴하면 안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여행 줄이고 외식 줄이고 취미 접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줄이기만 하다 보면 삶 자체가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돈은 생각만큼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새는 구멍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에 은퇴한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일했고 퇴직금도 적지 않았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불안해서 매달 가계부를 엑셀로 정리하며 하루하루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보니 생각보다 통장이 빨리 얇아졌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니 의외였습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결정하지 못한 돈이 문제였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 펀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금리는 낮고 수수료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1년 차에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한 번에 정리해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든 겁니다. 쓰지도 않는 보험은 정리하고 목적 없는 계좌는 닫고 생활비 통장과 장기 자산 통장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 해부터 통장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는 돈이 보이기 시작했고 2년 차에는 처음 은퇴했을 때보다 순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돈을 더 벌어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는지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60세의 공무원에서 퇴직한 이모 씨입니다. 이분은 은퇴 초반에 제일 무서웠던 게 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괜히 온라인 쇼핑을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됐다고 합니다. 이 씨가 바꾼 선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을 유지한 겁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요일별로 할 일을 정했습니다. 월요일은 운동, 화요일은 도서관, 수요일은 동네 봉사, 목요일은 재무점검, 금요일은 아내와 외식. 이렇게 시간이 채워지자 소비가 줄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충동 소비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월 지출이 자연스럽게 내려갔고 남는 돈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씨는 아낀다는 느낌도 없었는데 2년 지나고 보니 통장 잔액이 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자산이 늘어난 이유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 시간 관리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자영업 은퇴자 최모 씨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가장 크게 한 선택이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평생 내 집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은퇴 후 유지비와 세금이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규모를 줄여서 이사했고 남은 자금은 안전한 현금 흐름 중심으로 운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집 팔면 망한다고 말렸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고정비가 크게 줄었고 매달 나가는 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덕분에 연금과 소액 수입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졌고 자산을 깎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 자산이 늘었다기보다는 자산을 안 깎고 지킬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더 벌어서 통장이 두꺼워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자산이 늘어난 이유는 대부분 선택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시간을 관리하고 고정비를 낮춘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은퇴 후 자산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자산 관리라고 하면 투자부터 떠올립니다. 주식, 부동산, 뭐가 오를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2년 차에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냐, 불안해지지 않는 구조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불안하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은퇴 후 통장이 두꺼워진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 삶을 정리했고 선택을 줄였고 불안을 관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가 통장이었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한 지 12년 차라서 불안하신 분이라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퇴 후 자산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자산을 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택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2년, 오히려 통장이 두꺼워진 이유는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들에 있었습니다. 앞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은퇴 후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굴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감으로만 이야기하면 그냥 미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책들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에 돈이 줄지 않고 오히려 안정되거나 늘어나는 현상은 개인의 운이 아니라 꽤 일관된 패턴으로 설명됩니다.
먼저 소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소비를 억지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학과 행동과학 쪽 연구를 보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앵거스 디턴과 데니얼 카너먼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소득 그 자체보다 통제감이 삶의 만족도와 소비 안정성에 훨씬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불안한 사람일수록 필요 없는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반대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비가 정돈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번째 사례처럼 시간을 구조화한 은퇴자에게서 충동 소비가 줄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불안을 줄였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겁니다. 자산 구조를 단순화한 첫 번째 사례도 연구로 설명이 됩니다. 행동재무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부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좌가 많고 상품이 복잡할수록 사람은 결정을 미루고 결국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리처드 탈러의 책 넛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복잡한 선택 앞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자산이 흩어져 있을수록 관리 비용과 실수가 늘어나고, 그게 장기적으로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구조는 실수를 줄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자산이 버티게 만듭니다. 은퇴 후 자산이 늘어났다는 표현 뒤에는 사실 자산을 덜 잃었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 선택을 바꾼 세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비는 은퇴 후 가장 큰 고정비이고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버드 공동주택연구센터의 보고서들을 보면 은퇴 이후 가계 파산 위험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입니다. 집값이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금 흐름에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스텔리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을 짚습니다. 자산이 꾸준히 유지되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유지 가능한 집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은퇴 후 집을 줄였던 최 씨 사례는 자산을 불린 선택이라기보다 자산을 보호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대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에 집착하지만 은퇴 후에는 변동성이 훨씬 더 큰 위험입니다. 재무학 논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시퀀스 리스크 개념을 보면 은퇴 초반 몇 년의 잘못된 선택이 이후 수십 년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윌리엄 벤젠의 연구, 흔히 말하는 4% 룰 논문에서도 강조됩니다. 은퇴 초기에 자산을 크게 깎아 먹지 않는 구조를 만들면 이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자산이 안정됩니다. 앞선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은퇴 초반 2년 동안 지키는 선택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책 행복의 조건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삶의 만족도가 안정된 사람일수록 장기적인 재무 결과도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은퇴 후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은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리듬, 불안 관리, 고정비 통제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결국 은퇴 후 2년 동안 통장이 두꺼워진 이유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더 잘 벌어서가 아니라 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투자 기법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고, 그 행동은 불안과 통제감에서 갈립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막 은퇴해서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퇴 후 자산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수할 확률을 낮추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선택들이고, 연구와 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